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대통령이 파면까지 당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앞에서 준비된 짧은 발언을 한 뒤 국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 모습 어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인 오전 9시 25분쯤 이곳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은 이 중앙문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들어왔는데요. 뒤이어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준비된 발언만 짧게 말한 뒤 곡장 청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거라 예고한 만큼 어떤 발언을 할지 이목이 쏠려 있었는데 조금은 원론적인 내용만 나왔습니다. 또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간부 전용 금색 엘리베이터가 아닌 일반 엘리베이터를 사용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네, 밖의 상황도 좀 짧게 전해주시죠. 네, 지금 밖에서는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오전 8시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는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대검찰청 앞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열혈 지지자들이 집결한 만큼 양측의 충돌 우려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조사실은 청사 10층 1001호 그리고 특수 일부 조사실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0층으로 올라가 조사실 바로 옆 1002호 휴게실에서 노승권 1차장과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9시 35분부터 1001호로 자리를 옮겨 한웅재 부장검사가 배석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박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유형아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 중이고 정장현 변호사가 때에 따라 교대하며 번갈아 입회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지는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혐의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총 13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역시 세간의 예측대로 뇌물죄에 집중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조사에 참여하는 이원석 특수 1부장은 지난해 삼성과 SK 롯데 등 이 대기업 뇌물죄 수사에 집중해 왔습니다. 또 특수본이 꾸려지기 전부터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해 수사한 한웅재 형사 8부장도 조사에 참여하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재단 출연금과 그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혐의가 무려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시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수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정태원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아주 짧게 원론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도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직접 했던 발언을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네. 그리고 수사를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해석을 하기에도 좀 짧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게 맞겠죠. 황장수 소장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측된 부분이죠. 제가 언제 저녁에 MBN 뉴스와에 대해서도 그냥 죄송하다고만 할 거다 했습니다. 대개 사저로 이렇게 돌아올 때도 중간에 임기를 그만두게 되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이 저 기조를 무너뜨리고 이 본인이 어떤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잘못되어서 죄송하다라고 검찰청 앞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본인이 이제 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면 부인으로 뭐 뇌물, 직권남용, 강요미수, 예. 그다음에 뭐 기밀 유출 이런 부분의 핵심인데 그 전면 부인으로 나갈 건데 그런 이 변화된 입장을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자세로 검찰 조사를 받을 건가 하는 부분도 저 들어가면서 했던 그 멘트에서 대충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그간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민경욱 그 의원이 얘기할 때 네. 결국은 이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하는 얘기는 자신이 국민이 맡겨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자신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해왔거든요. 요즘 검찰 수사는 뭐 사당 누각이고 특검과 헌재는 자기 역겹고 이런 식으로 반응해왔기 때문에 예. 그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한편 이렇게 이제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예. 자택에서 나올 때에도 옅은 미소가 있었고요. 차에서 내릴 때에도 청사 앞에서도 옅은 미소를 띠긴 했습니다. 미소를 띠려고는 했는데 네. 미소가 안 됐죠. 그래서 그 나오실 때도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온갖 그런 소외가 이제 소용돌이 치고 하니까 그 밤에 아마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췌하고 피곤한 모습에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소라도 띄우면 좀 태연하게 나가고 싶은데 표정이 그걸 못 따라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오늘 가실 때도 거기서도 사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분의 퍼스널리티로 말하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론이라든지 예. 여기서 또 끝까지 저렇게 뭐 그랬다 이런 또 비난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제 최소한으로 말을 줄일 것이다. 그게 어느 정도일 것이냐. 네. 대부분이 저렇게 예상을 했어요. 아마 그래서 아마 말은 하되 최소한으로 줄인다. 뭐 아마 이래서 그 말씀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정치인이시고 하니까 이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을 이제 하신 걸로 보이는데 예. 실제로 이제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상을 준다고 오라 그래도 별로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예. 항상 긴장되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나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앞두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불안감을 못 이겨내서 심지어 목숨을 끊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박 전 대통령이 뭐 그래까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장되고 그런 것은 틀림이 없고요. 네. 그리고 들어가실 때 이제 그렇게 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 의뢰인들을 하고 같이 이제 검찰에 갈 때가 있는데 예. 절대로 딴 얘기 하지 말라 그럽니다. 뭐 네. 당신이 뭐 억울한 점이 있어도 뭐 억울하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또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말아라. 그냥 네. 중립적으로 해라.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이 얘기하는 거를 검찰도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뒤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까 그냥 담백하게 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사람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성실히 막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그 유리한 그런 답변이 됩니다. 네. 첫인상들을 이렇게 좀 네 분께 공평하게 여쭤봤는데 네. 지금 이 발언을 두고 뭐 과거에 자택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뭐 소위 불복이랄지 또는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박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 임하는 자세는 세 가지다 하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는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 부분이겠죠. 예. 그리고 직권남용, 선의였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돈이 774억이 그다졌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한 밑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잘 모른다. 이런 입장을 견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제 뇌물로 삼성으로부터 220억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마 지원까지 포함해서겠죠. 합치면 이제 또 400억이 되겠죠. 예. 그 부분은 결국은 그 최순실이 사익을 취하려고 배신한 거고 삼성하고 최순실 사이에서 삼성이 최순실을 갖다 좀 더 이렇게 잘 대우해줘서 돈을 줘서 결국 최순실이 나한테 부탁을 하게 만든 부분이다. 그래서 삼성의 꼼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최순실의 사익 추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이번에 이 거론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익을 갖다가 하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1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다. 이런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회사에 부탁을 해서 실현되도록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든 부분들은 자기가 잘 모르거나 그건 뭐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했다. 좋은 뜻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선의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검찰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그 박 대통령의 그 밑에 있던 있던 신복들, 부하들 이런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박 대통령이 말이 틀리다라는 부분을 뭐 녹취록이나 그다음에 그 이 각종 수첩 이런 물적 증거와 또 각종 그 PC에 들어있는 파일 이런 부분과 하고 더불어서 입증을 이제 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검찰도 오늘 박 대통령이 전면 부인할 거라고 보고 박 대통령의 부인과 상관없이 예. 박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어떤 입장을 갖추어 놓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의견도 있으십니까? 혹시? 그 뭐 좀 마찬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일단 혐의는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왔기 때문에 그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것이죠. 뭐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부인하되 거기에 예. 대해서 만약 검찰에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이 증거 자료를 내놓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기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송구하겠다는 말씀은 송구하다. 했지만 뭐 인정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아니다. 취지로 해석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승복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것은 이런 식의 무리가 일으킨 것에 일어난 데 대해서. 대해서 네. 내가 일으켰다기보다는 여하튼 이런 무리가 일어난 데 예. 대해서 네. 송구하다 이런 말이고 이게 뭐냐면 저분은요 아마 정말 마음속으로 자신은 그 어떤 의도를 그 범의를 가지고 저런 일을 했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아마 고의? 예 그러니까 그 승복하느냐 마느냐 그하고 상관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자신은 정말로 선의로만 했지 어떤 범위를 가지고 했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할 테니까 예. 진심으로.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오늘 검찰에 가서는 이제 검찰은 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 거기하고는 이제 서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검찰은 순수 법적으로 따지면 당신은 이런 과오를 범했다. 범법 행위를 했다 이럴 테고 대통령 그걸 이해를 또 못하겠죠. 뭐냐면 대통령은 직선 대통령에서 특별한 지위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말하자면 이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니겠지만 통치권적인 그런 재량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 범주를 벗어났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황장수 소장이 말했듯이 이미 사실은 공범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조사는 다 끝났다고 봐야죠. 공범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시작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범법 사실이 다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오늘 어떻게 말하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는 뭐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사도 그렇고 이제 재판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관계, 예. 한 가지는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두 가지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이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또 탄핵 심판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대부분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 쪽에서 가장 현명한 방어 방법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로 보아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은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다든지 녹음 파일이 뭐라고 되어 있든지 그거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는. 거죠. 예,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만약에 그걸 부인하면 온통 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일단 그거는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방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 중에서도 아주 미묘한 것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인 평가가 무죄가 되거나 유죄가 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마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예. 근데 무조건 뭐 아니다라는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은 하지 않을 게 틀림이 없고요. 특히 네. 이제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 보면 과연 그것이 법률적으로 범죄가 되느냐에 갖고 상당한 법률적 다툼이 있거든요. 네.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뇌물이 아니라고 치열하게 다투잖아요.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법률적 평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제 그 문답을 해 나갈 것인데 검사 입장에서 할 때 무조건 부인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군요 하고 거짓말을 인정 한다. 무조건 부인하면 다 이렇게 해놓고 그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만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다 그러면 네. 예. 굉장히 검사도 조심해서 수사를 해야죠. 잘못하면은 이게 엉뚱한 말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인정할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혐의를 인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관계를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네. 거기다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그런 전략으로 네.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쟁점에 대한 해석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 조사의 절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시 한 23분쯤에 박 전 대통령이 도착을 해서 노승건 1차장 검사와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35분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대충 따져보면 그 정도가 되겠죠. 정태원 변호사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티타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티타임을 하는 이유는 무슨 대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긴장돼 있고 흥분돼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수사라는 것이 이 둘이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사받는 사람이 정신 상태가 굉장히 격앙돼 있다든지 너무 지나쳐 침울해 있다든지 그러면 조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10분 동안에는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예. 거죠. 예. 편안하게 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분 동안에 안정을 시켜주고 차분하게 그런 그 조사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30분씩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본인도 조사받으러 갈 땐 목에 칼이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꼭 그건 아니네 하면서 네. 약간 안심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티타임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짜고짜 제일 중요한 뇌물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질문이 얘기하는데 뭐가 나올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으로 바로 물어보면 대답하겠어요. 그거는 단순 수사 기법에 가는 예. 거죠.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사건의 수사 검사는 먼저 물어볼 것은 일반적인 것부터 물어봅니다. 대통령의 지위가 어떤 겁니까? 뭘 하시는 겁니까? 권한이 어떤 겁니까? 예. 그게 쭉 다 물어보죠. 그 다음에 결제하는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수석 비서관들이 결제를 올리면 그것이 비서실장을 거쳐 이렇게 옵니까? 대통령께서 보십니까? 예. 필요하면 불러서 물어봅니까? 일반적인 질문부터요. 일반적인 절차를 다 하죠. 예. 직무에 대한 확인 및 인정 이런 미리 부분에 대한 그걸 거 하는 거죠. 이유는 네. 그걸 다 해놓으면 나중에 특정한 그렇죠. 절차가 나왔을 때 반박을 못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딱 말하자면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그물을 치는 겁니다. 네. 그럼 자기는 뇌물을 안 물어보네. 그러면 술술술 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걸 다 하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죠. 혹시 그때 이재용 부회장 언제 만나셨습니까? 예. 그래서 딴 얘기하다가 그렇게 이제 서서히 좁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지금 뇌물죄를 물어볼 거다. 그거는 첫 넌센스. 번째부터는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하나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이 과거 특검 수사 당시에 대면 조사를 거부했던 이유가 됐던 영상 녹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부터 짧게 좀 그냥 짚어볼게요. 영상 녹화를 피의자가 거부를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네. 녹화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끝이 나면 거기다가 이제 서명하거든요. 이제 그 영상 녹화 제대로 됐다고 예. 그걸 거부하는 경우들은 있겠죠. 이번에는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영상 녹화에 동의를 안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고인의 경우에는 동의 안 하면 아예 못 합니다. 근데 예. 피의자의 경우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나 이 카메라 치우세요. 나 안 치우면 난 얘기 안 할래. 그럼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영상 녹화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때 검사가 나한테 막 협박을 했어요. 뭐 때렸어요. 여기 조서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적다고 한다면 굳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이게 역사적인 자료로 남을 거니까 박 전 대통령 굉장히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싫은 가운데서 문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정도는 그렇죠. 배려를 할 수 예. 있다는 입장이신데. 반대 측에서 네. 생각하면, 그러니까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특검 때나 한결 같았습니다. 어쨌든 거부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다른 정황을 추후에 조사 끝난 다음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험성의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땐 뭐 굳이 그거 안 해도 괜찮다라는 식의 뭔가 복선이 있을까요? 검찰이 꼭 필요하다면 거부하더라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조서를 갖다가 옆에서 치지 않습니까? 조서를 치고 나면 나중에 또 피고인에게 보여줘서 피의자에게 그 피의자가 그 조서를 갖다가 다 읽어보고 또 도장까지 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적어도 문답한 부분은 나는 또 확인했고 동의한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봤을 때 변호인이 또 그 옆에 이렇게 배석한 부분은 나중에 조서를 읽을 때 변호인들이 그 조서 중에서 혹시 답변이 언격결에 잘못됐다든지 또 뉘앙스가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변호인이 또 조언을 해서 이건 지우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말에 대해서 나중에 논란이 벌어지거나 이럴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녹화를 거부한 부분은 박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나중에 저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혹시 남아서 예. 떠돌까 하는 부분에 생각이 있었을 거고 예.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는데 어렵게 불러왔는데 그걸 갖다가 또 이걸 가지고 이 판이 깨져서 혹시라도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나가면 검찰의 입장이 또 곤혹스러워지니까 검찰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준 거죠. 일반인이 저런 배려를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알려온 바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굳이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의 여부를 묻지 않더라도 그냥 녹화하려면 녹화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여부를 물어왔고 부동의함을 밝혔기 때문에 뭐 거부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전해왔다는 점. 그 점은 또한 뭐 어쨌든 그쪽의 주장이니까 예, 그렇지만 알려드리고요. 뭐 어제까지만 해도 변호인 측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영상 필요하다고 녹화하겠다면 하면? 협조하겠다라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이제 바뀌게 된 것인데 아무래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굳이 예. 굳이 아까 뭐 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굳이 그 이제 이거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남긴다는 건 뭐냐 역사적 남으면 그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남기고 예. 더더구나 전직 대통령이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분이 검사실에 와서 조사를 받는 그 장면, 그 피의자로서 이 장면을 굳이 남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데 아마 희망을 피력했을 겁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안 해주는 게 좋겠다. 안 했으면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걸 굳이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절히 합의가 된 거지 뭐 거부했다거나 난 네. 못하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나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뭐 예. 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는 내가 아니고. 애초에 들어가면서 나 영상 녹화하면 뭐 안 네. 하겠다 이랬다면 거부가 되는데 이쪽에서 동의 여부를 물어왔고 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네. 식의 해명인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는 정장현 변호사와 유영하 변호사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식으로 예. 되는 거죠, 진행이? 예, 두 사람 다 이제 검사 출신이고요. 이제 변호인이 입회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검사가 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막 협박할 수도 있고 뭐 위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협박이라든지. 거짓말해서 불리한 이거 자백하면 상황이 될수 뭐 있기 때문에. 다 끝납니다라든지 네네. 그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예. 그런 거를 막는 데 있어서는 변호사가 입회하는 게 네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제 조사받는 사람이 변호사 의논해서 답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법제도에서 의논해 답하는 건 안 되고 이제 답은 이제 본인이 하고 조사받는 사람이 하고 변호사를 지켜보면서 혹시 부당한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네. 다만 이제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뭔가 하면 조사받으면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네. 또 그죠? 너무 힘들면 쉬기도 하고 그때 잠깐 이제 뭐 변호사님 뭐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어드바이스를 그때 틈틈이 줄 수는 있죠. 근데 예. 같이 앉아 조사하면서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얘기를 이 사람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못 끼어드는 건가요? 못 끼어들죠. 예. 그거는. 그 수사를 방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진술을 하는 거고 변호사는 옆에 앉아서 지켜만 보고 쉬는 시간 짬짬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리 리허설이 필요한 거죠. 네. 예. 이영하 변호사하고 뭐 한 20시간 넘어 준비했다 어제도 오래 그러잖아요.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요거는 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시켰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보면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그 옆에 그러니까 피의자 옆에 앉아서 네. 예. 배석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등 뒤에 뒤에서 예. 책상을 놓고 거기 앉아 있으라 그러거든요. 네, 지금 그 뭐 부분은 뭔가 구조도 하면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 예. 검찰이 상당히 머리를 좀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옆에 앉아 있으면 불리한 진술을 혹시 박 대통령이 했을 경우에 박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면 아마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 가서 평생 처음으로 이런 거를 진술하는 분일 겁니다.
그럼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 거기에 자주 다녀봐서 경험이 축적된 사람하고는요. 예. 상대방의 묻는 의도가 뭘 갖다가 속여놓고 이 말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순간적으로 캐치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나게 돼 있습니다. 아마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조사하기가 편한 한마디로 이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에 하는 과정에 신문 과정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가 거의 없는 백치 상태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거거든요. 네. 그럼 옆에 앉아 있으면 박 대통령이 좀 이렇게 검찰이 이런저런 유도하는 신문을 했을 때 잘못 답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좀 손으로나 눈짓으로 제지를 할 수도 있을 건데요. 예, 등 뒤에 앉아 있으면. 있으면 예. 그야말로 배석에 불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잠깐 쉴 때나 조언할 수 있는 이런 예. 부분에서 변호사의 이 신문 과정의 개입을 거의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변호사가 배석한다는 부분 제가 볼 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정말로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건가도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다면 답변을 변호사 대신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 절차상의 그 이의는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유도 질문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정도는 변호사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글쎄 뭐 편집해서 그런 것도 하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예. 늘어지고 참 답답한 것이 네. 현재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예. 그렇게 유도신문 하시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사방에 단다고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법제화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근데 지금 뒤에 앉아 있다가 예. 곤란한 질문이나 이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시 그 조사를 조사실. 받는 조사실 구조들을 좀 보면서 뭐 그 부분에 예. 대한 설명을 좀 곁들였으면 좋겠는데. 네, 조사실 구도를 네. 보시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곳 바로 뒷자리에 이제 변호사가 앉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나란히 앉게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뒤에 앉게 그러니까 되나요? 자리가 이제 예. 좀 보면 뒤에 앉으라 그러고 뭐 옆에 아. 앉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거든요. 치열한 수싸움의 경우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뭐 이렇게 잔머리 돌리시. 그러니까 저희 표현이 좀 말씀은 그런 게 이상합니다만 아니라 그러실 이 것도 구조를 정하는 부분을 예. 검찰 측에서 하는 거. 그렇죠. 아니 그 의도적이라고. 방주인은 검찰 예. 아닙니까? 예. 변호사나 그 조사받는 사람은 손님처럼 간 것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변호인이 난 뒷자리는 난 안 되겠다. 예. 기프그 옆에 앉아야 되겠다. 네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게 뭐 그 실익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죠. 그리고 네. 요즘 검찰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소위 쏘인다든지 네.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저도 뭐 작년에 한 20몇 시간 옆에 입에 앉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담당 검사, 죄송합니다. 이름을 표해서 그 김승원 검사라고 예. 한 검사, 곧 이제 부장 되실 분인데, 네. 20몇 시간 조사하면서 제가 더 미안할 정도로 혹시 그 피의자가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일이 확인해서 뭐 유리하건 불리하건 그대로 그 하는 네. 걸 봐서 그래서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검사가 막 엮어 넣는 거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사건의 경우에 엮어 넣으려고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 정자연 변호사도 검사 출신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신사적으로 네. 그래서 검사도 뭐 박 전 대통령이 유리하건 불리하건 그대로 진술을 기재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 일국을 경영을 했던 분인데 사실은 뭐 변호사가 입회 변호사 옆에서 뭐 일일이 어린아이 다루듯이 해줘야 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예. 대통령의 그 역량이라든지 뭐 자기 방어 역량이나 이걸 충분히 믿고 다만 이제 입회 변호사들은 거기서 정말 그야말로 검찰에서 무슨 어떤 그 법에 어긋나는 그런 신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자기들이 지켜보고 또 가끔 가다가 이제 작전 타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해서 네. 약간의 그 조언은 주겠지만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량을 그 변호사들도 철저히 믿는 그 선에서 그 전에 뭐 리허설도 했다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 그것도 대통령으로서도 채통이 서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오늘 혐의에 대해서 뭐 전면 부인을 하게 될지 일부 인정을 하게 될지 어떤 대응을 할지가 상당히 관심인데요. 네. 그간 박 전 대통령이 해온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취했고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거 결국 내 불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네? 안고 가시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검찰 수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말씀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아니, 이게 다예요, 여러분.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법리적인 쟁점 등 물론 정치적인 부분을 그와 관련해서 때려야 뗄 수 없겠죠. 묶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인 건 뭐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안 한다고 예상을 하셨습니다만 뭐 뇌물수수 혐의가 아무래도 관건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고 지금 이제 뇌물 같은 경우 삼성이 제공한 뇌물이 433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단에 그 출연하는 것이 204억 원. 그다음에 그 최순실의 그 회사와 코리아스포츠가 계약한 게 213억. 예. 그 중에서 78억 원 실제로 지급한 것. 이렇게 해서 433억 뇌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뇌물,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경우는 아직 안 했는데 삼성의 경우에는 뇌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물이라는 거는 공무원한테 돈을 주면서 어떤 직무상 관계가 있고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특검은 이것이 그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원만하게 하는 그 대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재용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도 실제로 자기가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난 그렇게 이렇게 뭐 컨설팅 계약을 난 전혀 몰랐다.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200몇십억이 떨어져 나가죠. 그죠? 컨설팅 계약한 거. 최순실 회사와 계약을 한 거지 뭐 박 대통령 계약한 건 아니니까. 그럼 몰랐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죠. 그거는. 그다음에 그 재단 출연 204억은 그거는 국정 수행의 일환이다. 뭐 그렇게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무슨 대가관계냐.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난 얘기한 적이 없다. 또 이재용도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재용과 박 전 대통령 두 사람만 아는 문제 아닙니까? 둘이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또 말씀 자료라는 거는 이제 그 비서관실이나 이제 부처에서 올리는데 이제 말하자면 대본이거든요. 이런 거 얘기해 보라고. 근데 그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박 전 대통령 말 맞다나.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안 했다. 무슨 경영권을 승계를 하냐. 이렇게 부인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난 걸 부인한다든지 이거는 아니고. 사실관계는 아니고.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해왔던 예측과 비슷한데 근데 이제 반대되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라는 수첩이라든지 혹은 뭐 차명폰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존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이 삼성의 장충기 이 미전실 차장의 그 몇 년간의 어떤 기록이 있었다,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런 내용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뇌물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그 말씀 자료에 그 임기 내 경영권 승계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 특정 기업의 임기 내 경영권 승계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예. 그거는 정말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말인데 있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있고요. 예. 특히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유라와 관련되는 성마 지원 문제가 주 쟁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2015년 7월 25일 날 이제 성마 지원이 왜 늦어지냐라는 역정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 정황이 누군가는 진술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이 모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삼성의 간부들이 이재용 부회장과 또 미래전략실 간부들, 삼성전자 사장 간에 오고 간 문자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2016년 2월에 정유라 지원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삼성이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한 그 각종 뭐 상장이나 또 합병, 또 뭐 금융지주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입건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뭐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평행선을 달려서 끝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검찰은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부분에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가를 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감당하기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나는 모른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수첩 문제는 수첩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수첩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이 쓰는 자신이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기호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 만약에 내가 수첩에 정리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게 맞습니까 하고 결재받을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수첩에 의존해서 저 사람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하나 자 삼성에서 이제 승마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그게 뇌물이 아니냐 이건데 삼성은 그동안 우리 승마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했던 것도 맞고 그러니까 비단 정유라뿐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체육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다음에 삼성은 적어도 세계적으로도 많은 체육에 대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했던 것이 그다음에 역대 정부에서도 이 체육에 대해서도 각별한 기여를 그것을 기업들로부터 기여하도록 그렇게 많이 도왔던 게 사실인데 그 자체가 그런 불법이었냐 아니냐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런 점에서 또 뇌물이라면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뇌물이라면 뇌물을 받았다면 그 뇌물을 삼성에 만약에 그 대가를 이제 경영권 승계를 해줬다? 그럼 뇌물을 받았다. 그 뇌물이 어딨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 만약에 미르재단하고 K재단 그 안에 뇌물이 700 몇십억이 있지 않냐? 그건 박근혜 대통령 명의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뇌물을 받았다면 그 뇌물은 당연히 뇌물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공익재단을 만드는 이것이 과연 법을 위배한 거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은 뇌물을 받았다. 저쪽에서 뇌물을 줬다. 이렇게 미리 규정해놓고 들어가면 모든 게 혐의가 되겠지만은 그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박 대통령으로서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또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을 옆에서 만약 독려하고 격려했다든지 이것이 과연 범죄가 되느냐 이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교수님의 반론 없으십니까? 사실 뭐 이진공 교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아마도 검찰에서 바로 저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거든요. 그러면서 8가지 혐의를 얘기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나온 이 K 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여기에 간 돈들을 봤을 때 바로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나 또 강요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는 그걸 가지고 뇌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뇌물 내지는 제3자 뇌물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런 경우에 지금 이진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지 않았다. 왜 뇌물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가 있었냐 없었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테니까 아마도 이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공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마도 이 발언을 끌어내는 또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끌어내는 것이 아마도 오늘 조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뇌물죄에 대한 것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황장수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직권남용 같은 부분에는요. 이게 지금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돈을 받아내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지금 강요까지는 얼추 가 있어요. 뇌물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성철 정경련 부회장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게 아니라 모금 목표가 내려오고 항상 이렇게 진행에 대해서 압박이 있었다라고 실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처음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선의로 냈다다가 나중에는 강요라고 했지 뇌물이냐 아니냐는 부분이지 강요까지는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직권 남용을 해서 강요를까지 가게 됐느냐. 공무원이 기업들한테 돈을 내라 하면 강요 플러스 직권 남용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야기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
이 부분은 뭐 정치적으로 따져볼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 통상적인 어떤 통치 행위의 차원에서의 문제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진짜 세세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현대차 KD 코퍼레이션 문제라든지 플레이드 그라운드의 광고 문제라든지 예. 롯데에 뭐 추가로 이제 출연을 했다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나 GKL에 이렇게 뭐 스포츠 팀을 만들어라 한 문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 누구를 잘라라고 이제 강요했다라는 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박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블랙리스트나 공직자들을 해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내가 직접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봐요. 그건 뭐 자신의 입장에서는 방어해내기가 왜냐하면 지금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이 박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말을 맹시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광고 회사 문제나 납품 문제에서는 대통령이 그건 직접 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특정한 기업을 돕기 위해서 뭐 선의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다만 했다라는 의도에 대해서는 선이었다라는 뭐 그냥 말이었죠.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해명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울 거라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KD 없으십니까? 코퍼레이션인가 그거는 그 이전에도 이미 납품을 한 실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납품했던 것은 그래 계속 납품을 하는데 이번에 납품한 것은 바로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서 했다. 이것도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이 한 것이 자 인사권 문제 최종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공무원의 경우는 대통령이 만약에 뭐 그 사람 내보내라 했다든지 어쨌든 그 최고 인사권자니까 최고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인데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이 사감으로 말이지 누구를 쫓아냈다 말았다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제도적 절차에 위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공공기관 또 어떤 뭐랄까 공익 어떤 단체 있잖아요. 공공단체 이런 데 대해서 그 인사에 개입했다. 대통령에서 만약에 아니 내가 판단할 때 근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단체라든지 이럴 경우에 내가 그건 보니까 그 사람은 부적격자야 이렇게 말한 것이 그게 권한 남용이 될 수 있고 인사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그러냐 저는 그거 생각할 때 이것도 우리가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하고 또 이제 사법적으로 판단하고 사이는 어차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범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사실관계는 드러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직권남용 쪽은 지금 아마 지금 검찰은 직권남용 내지 강요를 했잖아요. 재단에 출연하는 거를. 근데 특검은 이제 뇌물로 봤잖아요. 처음에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 거, 그 대가로 받다가 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엔 그게 아니고 경영권 승계다 이렇게 바꿔서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삼성 이재용 회장 입장이라고 한다면 부회장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몇 달 전에 검찰에서 내가 피해자가 됐거든요. 강요를 당해서 돈을 냈다는데 갑자기 뇌물죄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사 과정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공판에서도 나는 피해자다. 내가 일부러 먼저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게 틀림이 없고 그러다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아니 나한테 그거 왜 그 지원 안 하냐고 화를 내고 혼을 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뇌물로 뇌물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도 이제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그럼 직권남용과 뇌물이 같이 갈 수 있는 범죄냐 한 행위를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거예요.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그랬고 특검은 뇌물이라고 그랬고 그때 지금 이거는 주의적으로 우선 이건 뇌물로 보고 아니면 적어도 직권남용이 된다. 그렇게 가겠다는 견해도 있고 두 개 다 같이 가자는 견해도 있는데 이건 법리적으로 굉장히 다투어지게 될 겁니다. 법 이론상.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그래요. 블랙리스트도 과연 이게 물론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비난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법 위반이 되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다툼이 많거든요. 특히 1급 공무원들 사표받은 거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쪽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한 거는 일종의 재량권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 영장실 심사할 때 그게 진작에 했거든요. 재량권이 있는 데서 했으면 그게 무슨 그 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재량권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입찰을 딱 하도록 되어 있는데 뺐다든지 이거는 네.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그 법적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도 아마 치열하게 다퉈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네. 이제 사실 대통령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과 절차에 따라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의 증언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것이 죄가 된다, 아니다, 억울하다, 무과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 현재 이 구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전체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뇌물죄로 인정을 된다면 대통령도 함께 뇌물죄로 이렇게 함께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문서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서를 통하지 않고 이 안종범 전 수석을 불러서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적은 안종범 수석이 그걸 갖다가 이 개별 기업들에게 강요를 하고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차상의 문제네요. 문제가 예. 있는 거죠. 그건. 네,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 따져보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네. 아마 조사는 거의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 우선 13가지나 되니까 네. 물어볼 게 많고요. 네. 또 박 전 대통령이 말씀을 빨리 하시거나 탁탁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한참 있다 안 말씀하시고 한참 있다 안 말씀하시고 그렇게 틀림없고 네. 또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대답할 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걸 오늘도 보셨지만 아침부터 사람들이 다 궁금하기도 하고 경호 때문에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 예. TV 보고 네. 이런 북새도 한 번 또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번에 한 번으로 끝내겠다고 마치고 싶은 하셨는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두르기는 할 건데 오늘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건 궁금해지는데요. 공통적으로 여쭤보죠. 예. 네,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구속 가능성은 결국 조사 결과에 따라서 네. 달라지겠죠. 예. 뭐 지금까지를 보면 지금 뭐그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른 사람들도 다 구속이 돼 있는 거 보면 법원이 어느 정도 100% 입증은 안 됐죠. 소명은 됐으니 예. 박 전 대통령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네. 따라서 이 범죄 혐의 점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니까 혹시 이 정치적인 파장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그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변호인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어떤 법률적 평가를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다고 한다면 이 검찰도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거든 저거든 뭐 오늘 당장 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될 건 아니지요. 물론 뭐 맨날 며칠 한참 뭐 한 달 뒤 결정 이루어지지 그렇게 해서는 안 않겠지만. 되겠지만 오늘 당장 결정하지는 아니고 오늘 조사 결과를 보고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조속하다라는 표현이 어느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수일 내에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우세한데 어떻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검찰은 이 사안을 갖다가 나중에는 감당 불가한 상황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예. 가는 이 화를 스스로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오늘은 일단 기각을 이렇게 하고요. 제가 볼 때 뭐 오늘 조사가 끝나면 이번 주말쯤에나 내주 초쯤에 이 어떤 구속 여부에 대한 검찰 입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구속을 하려면 도주나 증거인멸이나 또 중환죄나 그렇죠.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조사를 받으면서 엄연하게 증거가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면으로 부인하면서 부인할 경우. 오늘 이제 이 사안을 하나라도 인정 안 하는 경우에 검찰은 이 구속의 필요성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박 대통령이 오늘 나오고 있는 13개 혐의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30명, 즉 박 대통령 밑에 뭐 하수인이거나 종범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이미 30여 명이 구속돼 있는데 저 주범격인 박 대통령을 구속 안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 몰리게 될 거고요. 또 검찰 스스로 지금 지켜보는 국민의 눈도 굉장히 의식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오늘 전면 부인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내주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사실은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김기춘 비서실장, 조현돈 장관, 안종범 수석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형평성의 차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만 이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긴 했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지 이 고민이 아마 검찰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에 얼마나 정말 성실하게 협조를 했느냐. 그래서 드러난 팩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혐의에 대해서도 뭐 저는 전면부일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검찰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대선이 이제 4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검찰이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결정을 하게 되면 빠르게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구속을 하게 되는 이제 뭐 그 요건은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도주라든지 증거인멸 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뭐 지금 나오신 말씀 중에도 뭐 그 주범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수사는 다 일단 끝났다고 봐야죠. 어제 이제 SK나 롯데까지 급히 불러서 소환해서 하는 것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이미 기소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을 부른 것은 마지막 수순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그걸 기록을 남기고는 빨리 기소를 할 일이지. 지금 와서 새삼 무슨 뭐 저 혐의를 찾아가지고 다시 조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구속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징벌로서 구속 그 자체를 징벌로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법이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보자면 저는 오늘 뭐 조사는 이제 굉장히 길게 하더라도 그 자체 이제 조사했다는 그 요건을 갖추고 난 뒤에 검찰은 기소를 서둘러야지 지금 다시 대통령을 부르고 또 부르고 확인하고 구속 수사하고 아마 이런 단계까지 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정치 일정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매달려가지고 기소를 늦춰가면서 계속 수사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난번 특수본 수사에서 또 그다음에 특검 수사에서 이미 모든 게 입증 참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기소 준비는 다 갖췄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새삼 시기를 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 자신들이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2시간 정도가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향후 대선 국민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그리고 남긴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미 관련한 이 정치권에서의 반응들이 좀 있죠. 유력 대선 주자들의 반응도 현재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면 비판적인 메시지가 많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입장이 없다라는 식의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파장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좀 속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야권으로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 조사 부분이 한편으로는 지금 이 촛불 이후에 어떤 국민적인 어떤 분노 이런 걸 자신들의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굴러가기를 바라는 입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야권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박 대통령의 뭐 구속이나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어떤 대중의 어떤 이 동정심 이런 부분들이 또 이 보수 진영의 반발 이런 것들이 거세어지면서 역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려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박 대통령이 사주로 돌아간 이후에 예상과는 다르게 여론이 거의 변화가 없이 쭉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야권이 박 대통령의 어떤 이 처벌 이런 부분들을 원론적으로 강하게 대선 국면에서 지금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여론 추이를 보고 정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탄핵에 참가했던 입장에서 박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야 불똥이 자기 쪽으로 튀지 않았으면 하는 소극적인 입장일 거라고 보지만 자유한국당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박 대통령의 어떤 입장들을 옹호하는 측면에 서 있단 말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리를 좀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일방적인 입장으로 옹호하기는 또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현재 예상과는 다르게 힘을 미치는 동력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예, 일단 뭐 정권에서 원론적인 반응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원론적인 반응인데 말하자면 이 대통령은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라. 또는 검찰도 성실하게 수사를 하라. 그리고 법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 하게 될 거고요. 사실은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 뒤에야 정치권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추진했던 측, 소추를 하는데 같이 참여했던 정치권. 예. 그러니까 뭐 저 자유한국당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네네. 찬성해서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엄정하게 해라. 죄를 분명히 물어라. 뭐 대부분이 당연히 그렇다고.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입장이 서로 깔리고 있잖아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경우는 대통령을 굳이 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쪽이고 또 그 안에 김진태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또 방하고 나서니까 아마 그 자유한국당 입장은 저렇게 좀 어정쩡하게 할 말 없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정파들은 전부 적극적으로 이분은 수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응징해라 뭐 이런 나오겠어요. 근데 구속을 해라고 우리 강력히 주장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좀 약간 좀 비유가 좀 웃기지만은 옛날 전쟁에서 좀 적장을 사로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로잡은 적장을 무참하게 죽이는 게 옳으냐?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니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왜 계속 구속을 하고 뭐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차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네. 이거 좀 잔인한 거 아니냐. 도리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역풍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한편 이 자유한국당 이쪽에서는 그렇다고 대통령 불구속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입 다물고 있다가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야 한마디씩 뭐 하겠죠. 지금은 속내를 드러내놓고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취지는 알겠는데 표현은 조금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완곡한 표현과 비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위 말해서 진박이라고 하죠. 이 뭐 대선 출마를 이 중에서 김진태 의원이 하기도 했으니까 뭐 이분도 역시 대선 주자로 거론될 법합니다. 적극적으로 뭐 계속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카드가 없으면 지금 대선 후보로서 자기 지위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동력이자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걸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요, 당사자한테 지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과연 앞으로 보수 진영의 이제 박 대통령 이후에 보수 진영이 대선 이후에 어떻게 재편돼 가고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요, 예. 매우 태행적인 모습이고, 이 수구 기득권으로 보수가 이렇게 더러 후퇴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한 10%, 15% 안팎의 대중들이 이 문제에 동조를 하니까 그런 어떤 당의 지지율도 그거하고 비슷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쪽에 앞장서는 사람이 대선 주자로서의 위치 또 뭐 이번에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의 대선 이후에 자신의 입지, 즉 뭐 대선을 패배하고 난 이후에라도 당권이라도 잡자, 뭐 이런 어떤 또 향후에 재선 3선으로 4선 5선으로 가자라는 그런 입지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은요. 적어도 저는 박 대통령이 이 탄핵이 되기 이전 시점에서 올 1월 달 정도부터는 자신과 보수 정당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을 분리시켜서요. 본인이 오히려 더 능력이 있고 우수한 변호사들을 이렇게 구해서 그 변호사들로 법적인 대응에 치중하고 이 정치적인 문제들로 만들어 오지 않았다면 헌재의 판결에서도 좀 기대해 볼 여지도 조금 있었고요. 이번에 또 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더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박 대통령의 이 대응 어떤 자세가 그 태극기 부대나 이런 강경 보수하고 결합을 하면서 본인의 입지도 이렇게 줄이고 또 보수 진영 자체도 전체가 그쪽으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괴멸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래 봅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 청와대 유폐되다시피 있으면서 아마 그래도 나한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서 큰 위안을 얻었다. 그 인간적으로는 그 점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일부에서 왜 저렇게 끝까지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느냐. 그 점인데 그것도 또 나름대로 같이 이 측면을 따지면 또 그 어떤 정치적인 의리를 지킨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신들은 대통령은 절대로 무죄라고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오늘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대통령은 내절을 내가 알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서야 된다. 이건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서로가 믿었던 것이 내가 이 점은 잘못 믿었고 내가 이 점은 내가 과했구나 이런 식으로 돼서 점점 조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새로 등장하게 될 보수 세력 또 보수 정당 새로운 보수 정당이 될 때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다시 조화롭게 한데 모일 수 있는 결속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거고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가게 될 거고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 김진태 의원이 저렇게 한다는 건 자신의 정치적 이익도 이제 고려를 하겠지만은 제 생각엔 그래도 김진태는 끝까지 정치적으로 의리 있는 정치인이다. 아마 이런 본인의 또 것도 신념이니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 소장님 말씀대로 이건 철저하게 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거는 뭐 별도로 따로 나눠서 해야지 이 탄핵 사건도 그렇고 이 수사도 너무 정치적으로 가버리면 진실과 동떨어진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또 재판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법과 증거에 대해서 하고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평가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수사 또는 그 재판은 철저히 안 하고 정치적인 주장만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